안녕하세요. 범인입니다. 오늘은 4분의 1학점짜리 범죄학개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합리적 선택이론과 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인 억제, 그리고 파생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일상생활 이론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합리적 선택이론이라는 이론을 이해하려면 억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억제라는 개념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억제라는 개념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주된 질문으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다뤄지는 주제였습니다. 주요 학자로는 18세기 이탈리아 베카리아, 영국의 벤담의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학자는 실질적으로 범죄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노력한 건 아니고 사실은 형벌에 관심이 있는 사회 철학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법관이나 지배자들의 주관적인 결정권으로부터 오는 형벌의 불균일성이 존재했는데요. 당시에는 공개 처형이나 태형, 고문, 신체 절단 같은 잔인한 형벌들이 이어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유럽 국가들에서 이렇게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법과 형벌은 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형벌을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변화랑 딱 맞아떨어져서 형벌의 개혁의 움직임이 그 미국 수정헌법이랑 프랑스 혁명 이후의 프랑스 신형법에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이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의 억제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제는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주장했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전제는 모든 개인은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자유의지와 합리적 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행위로부터 얻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법을 했을 시에 이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 혹은 고통,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일차원적이긴 하지만 쾌락과 고통을 득과 실이라고 따지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개인이. 그래서 내가 법을 위반할지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계산법을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합리적 선택 이론의 근간이긴 했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론이 형성된 것은 한참 후에 있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18세기 당시에는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형벌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벌을 어떻게 해야 억제가 될 것이냐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합리적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자의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수준의 형벌을 자꾸 개인에게 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준법과 불법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벌을 줘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계속 비합리적으로 자의적으로 형벌을 주다 보니 이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게 돼서 개인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에 따르면 합리적 형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엄격성과 신속성, 확실성인데요. 이 형벌이 우선 범죄에 상응하게 엄격한 수준으로 형벌을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형사제재가 범행 후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신속성을 갖춰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체포와 처벌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구성이 됐을 때 형벌 또한 합리적이 된다. 그를 통해
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고 범죄가 억제가 된다라는 이 순서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의 원리 같은 것들은 현대의 억제 이론으로 특히 서구 문화의 형법이나 형사사법 체계의 철학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양형을 가중하거나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경찰 인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정책적인 주장의 배경 철학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억제 이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70년대에는 이 관련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주요 연구는 1급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규정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 사이에 살인 범죄율의 차이를 보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형 규정 여부가 살인 범죄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결과가 나와서 이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기도 했죠. 그리고 억제 이론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경험적 연구에서는 명확한 근거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 억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타 이론의 지지 이론 혹은 배경 철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전까지 억제와 억제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이 억제의 개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경로로 이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범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아까 18세기에 시작된 전제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억제에 관련된 이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야 이 개념이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도입된 편이죠. 물론 지금 2020년이고 1980년대는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그래도 다수의 그런 이론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역사가 짧은 편이라서 좀 신생 이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합리적 선택의 개념은 범죄학자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경제학자의 범죄 분석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고전주의 범죄학의 기본 전제가 모든 개인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한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나왔던 게 행위로부터 얻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경제학자들의 범죄 분석으로 분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기대의 효용이라는 원리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다른 억제 연구를 하던 연구가들이 이 경제적 모델인 합리적 선택 모형을 본인들의 이론의 확장으로 다루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을 처음부터 다뤘던 이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은 이제 선긋기를 해요. 그 억제의 개념에서의 확장, 그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은 이게 단순한 특정 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결정만 하는 억제 이론이 아니라 범죄 경력자로서의 발전 혹은 중단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약간 종합적인 모든 범죄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합쳐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큰 궁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합리적 선택은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할 때는 범법자가 범죄의 노력과 비용보다 보상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을 때인데 이것은 대체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인가를 정하려면 이론이 가정하는 합리성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할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경험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가정 자체가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랑 모든 노력의 보상의 정도를 파악해서 범죄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범법자가 범행 전에 이 범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딱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고, 그리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체포와 형벌이라는 같은 결과잖아요. 이 같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을 하고 하는 그런 판단 자체가 절대로 합리적일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그 경험적인 증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서 현재로서는 약간 추측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합리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부분적인 합리성 모형도 발전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경험적 연구에서 독립적인 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구 결과가 굉장히 랜덤하게 나왔던, 지지하는 결과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결과도 있고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결과도 있고 함으로써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현재까지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제와 합리적 선택을 근간으로 한 정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정책 결정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책 중에 하나가 형벌의 엄격성을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에서는 강경 정책을 썼어요. 폐지했던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가석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고 판사의 양형 재량을 축소를 시키고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삼진 종신형을 주는, 여러 가지 굉장히 이 형량 자체를 강경하게 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게 범죄율을 감소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증가할 때도 있었고 겨우 유지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솔직히 이 범죄율을 감소하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이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요. 일상생활 이론은 범죄자의 선택에만 집중했던 억제 이론이나 합리적 선택 이론에 추가적으로 환경적인 조건까지 고려를 한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 이론의 대표 이론가는 코엔과 펠슨인데요.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범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기화된 범법자와 범행에 적합한 대상물과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감시 가능성.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할 때에 범죄 피해율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동기화된 범법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범행에 적합한 대상물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감시 가능성이 낮아야겠죠. 이전에 억제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선택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상과 감시, 이 두 가지 요소까지 포함이 되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 이론은 범죄자라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돼서 비교적 그 인과적인 형태의 이론의 확장으로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합리적 선택 이론이 범죄자는 왜 범죄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었다면, 일상생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왜 범죄 피해율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일상생활 이론이 답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모아졌을 때 범죄 피해율이 증가한다 라는 것만을 답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물과 감시의 강화로 범죄 기회를 줄일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범죄자의 선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이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합리적 선택 이론을 기준으로 억제라는 것의 개념과 일상생활 이론으로의 확장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이 경험적인 근거는 좀 부족하지만 철학이 좀 명확한 논리여서 좋아하는 편이고, 이 경험적 근거를 밝혀내지 못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한 사회에서는 이것까지도 증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범죄자는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